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더럽게 춥네요. 아이고, 진짜로. 제가 여름하고 겨울 중에 겨울을 싫어합니다. 추워서. 차라리 더운 게 나아요, 더운 게. 추울 때는 그냥 움츠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래.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봄이 됐으면. 어제 이제 합격자 모임 있었잖아요. 요 자리에 앉았던 여자분이 말 많던 여자분이 합격했어. 굉장히 말 많다는이라는 말은 대답을 잘하던 그 뜻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분도 뭐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이런 강의 같은 거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답을 잘해주고 눈도 맞춰주고 이렇게 되면 또 수업도 더 잘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이제 느껴봐서.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 사이에서는 앞쪽에 말 많던 여자 이렇게. 그래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대충해서 세상에 이루어진 게 없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걸 많이 느껴요. 뭐 조그만 거라도 전력을 다해야지만 얻을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렁슬렁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사실 우리 중개사 시험이 어제 통계도 나왔지만 2차 시험지 답안지 낸 사람 중에 5명 중에서 1명이 붙는 시험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 경쟁률만 봐도 5명 중에 1명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면 막 적극적이어야 돼. 뭐든지 하려고 막 하고. 어제 오신 분들은 놀기도 엄청 잘 놀더라고. 막 적극적이야. 보니까 막 그러니까 나는 합격 그 오신 분 중에 그 제가 옷을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약간 뭐 이렇게 의류 판매행위를 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옷을 판 줄 알고 어제 가가지고 옷 파신 분 아니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옷을 판 게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이 옷을 파는데 자기가 앞에서 해줬다는 거야.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요 자리에 요 정도 자리에 앉았었죠. 합격했죠. 근데 적극적이야 뭐. 어제 게임하고 막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자기 저 생활 패턴이나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 강의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약간 지금 계속 지금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속 사람이 지금 제 어릴 적 모습하고 많이 달라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보면 다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게 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편 진도 나갈 수 있다고. 1편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한 대여섯 문제, 26문제 정도. 아이고, 빨간 게 돼버렸네. 자, 1편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한 26문제 정도 출제.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죠. 3편 중에서, 세 파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쉽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길 때는 이렇게 넘기지. 이거 옛날에 다 했던 거죠? 다 했던 모습이고, 이것도 했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1장이 총칙돼 있잖아요. 거기부터 볼 건데 자 11페이지에 있는 용어의 정의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용어에 대해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올해도 한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한 문제예요. 여지 없어요. 근데 요 1편 중에서 조금 어려운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 그러니까 용어가 우리 법에 6개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 이거 뜻풀이 하는 거예요. 뜻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조문에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기억을 해야 문제 맞출 수 있다고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중개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중개. 소개시키는 거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그 중개 활동을 중개를 정확히 얘기해봐라. 그건 이제 첫 번째 여러분 교재는 11페이지에 위에 박스 보지 마시고 밑에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밑에 보면 1번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걸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고 끊어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까지 또 이렇게 끊어 읽습니다. 이게 중개란 말보다 이 풀어놓은 말이 더 어려워. 근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야 중개가 된답니까? 알선. 그래서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 뜻이에요. 조금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은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얘기합니다. 부동산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 땅하고 건물 같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은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 물건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3개가 더 있어요. 총 5가지가 됩니다.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이건 거래 당사자는 이제 계약하는 사람, 매매 계약을 하는 사람 뭐 그 뜻이에요. 거기 매매라고 나오죠. 교환이란 말이 나와요. 매매 계약은 사고 파는 것이고 교환은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예요. 물물 교환 이렇게 들어보신 거 있죠 옛날에 사회책에서 그거 부동산끼리 바꾸는 계약이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이에요. 약속.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임대차 계약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얻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세 계약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전세 계약. 이렇게 전세 계약, 전세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실 안에만 들어오면 전세 계약이란 말보다 요 말을 많이 써.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 요걸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라 해서 전월세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걸 교실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임대차 계약이다. 그다음에 등등등 계약이 있는데 나머지는 모르셔도 일단 돼요. 하여간 여하튼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서 쓰게 만들어주는 거. 요 계약서 중에 흔히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계약서가 뭐예요? 요 임대차 계약이에요. 요즘 매매 잘 없잖아요. 대부분 전세 계약이다. 전세 계약이라도 많이 되면 괜찮아요. 주로 요거죠, 요거. 요걸 이제 풀어서 얘기할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다시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등등등 권리의 득실 변경. 이건 배우셨을 것 같은데 권리를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거. 득실 변경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득실 변경을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득실 변경이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행위다 이 말이지. 부동산에 대해서. 응?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 없어. 민법 시간에 배우고 오시면 돼. 다시 중개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뭐요?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 그걸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진짜 하셨는지 지금부터 자 금전이 있어. 돈
은행에서 돈 꾼다고요. 돈 꾸는 걸 대출을 받는다 그러죠. 돈 꾸는 계약을 대출 약정 이렇게 하지만 법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이렇게 불러요. 소비 대차 계약이다. 이게 대출 받는 계약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쓰는 말하고 이제 법에서 쓰는 말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시면 대출 받는 계약입니다. 소비 대차 계약이다. 돈을 꼬아서 그걸 쓰고 그만큼의 돈을 나중에 갚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제가 중간에서 소개시켜 줬어요. 저는 중개한 겁니까? 중개한 게. 왜 아니죠? 중개가 되려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금전은 어때요? 금전. 금전은 부동산, 즉 그 3조에 정해진 부동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토지나 건물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쉽죠? 근데 이제 우리 사실 부동산 사장님이 그저 집 사시는 분들이 잔금 치를 때 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게끔 그 대출 브로커를 또 소개시켜서 은행하고 연결시켜 주죠. 그리고 리베이트 받아요. 대출 소개시켜 줬다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한 거예요? 대출을 받게끔 은행하고 연결시켜 준 거라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해 준 거냐고. 아니라고. 우리 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부동산을 전제로 해야 돼. 부동산. 돈 꾸게 소개시키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꿔야 될 게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행위가 다 중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은 중개도 하지만 그거 아닌 것들도 많이 해요. 그 손님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테리어 하는 업체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수가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소개시키면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봉투 가져오잖아요. 고맙다고. 중개해요, 안 해요? 아니다. 왜 그래요? 인테리어 업체가 무슨 중개 대상 볼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것들. 근데 해요, 안 해요? 사무실에 하거든. 요거부터 이제 관념을 바꾸셔야 돼. 자, 두 번째. 땅이 있죠, 땅.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 뭔지 아시죠?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이 아이고, 나 받을 돈이 있으니까 얘 부동산이고 저 경매로 넘겨가지고 누가 받으면 거기서 배당금에서 내가 꿔준 돈, 또 받을 돈 받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온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중간에서 낙찰 받아보라고 소개시켰어. 아이고 많이 떨어졌어. 이거 받으면 돈 돼. 라고 제가 소개시켰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소개시킨 행위는 중개입니까? 왜 중개가 아닙니까? 땅 소개시켰는데. 경매는 그저 빚 많아서 넘어간 그 땅 주인하고 낙찰 받은 사람이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그러니까 낙찰 받아보라고 제가 소개를 시킨 건 맞지만 그 땅 주인하고 낙찰 받은 사람이 둘이 계약서 쓰는 거 아니죠. 중개의 본질이 뭐죠? 중개의 가장 본질은 계약서 쓰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쓰게. 계약서 안 쓰는데 뭐 중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중개가 안 되는 거냐면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매 때문에? 경매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경매는 계약서 안 쓴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시고 그러면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 보시라고 경매 알선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가서 배우지만 이거 해도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예. 그런데 어때요?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는 아니다. 이게 중개가 아니면 뭐가 크게 차이 나냐면 우리 중개사법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응? 중개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 못한다가 아니고 물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중개사법상의 규제를 뭐예요? 안 받는다, 좋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중개사법상의 규제는 뭐예요? 복비 받을 때는
선을 지켜서 받아라가 대표적인 규제잖아요. 근데 그거 터치를 안 받는다. 좋은 거지.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 해. 자, 세 번째. 신축 상가에 있습니다. 신축 빌라에도 괜찮아요. 분양을 해요. 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매매. 그래서 신축 빌라나 상가를 분양하는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것을 소개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대신해줘 버려서 대행이 뭐예요? 대신해 주는 거야. 소개시키는 것은 둘이 잘해봐라고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소개, 알선. 대행은 뭐예요? 비켜봐. 하고 그 자리에 싹 들어가서 너 잘 못하니까 뒤로 가 있어. 내가 대신해줘 버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죠. 응? 그러니까 소개는 뭐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대행은 적극적이지. 막 뒤로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해줘 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런 대행해 준 것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예요, 아니에요? 왜요? 중개는 어떻게 해야 중개가 되는 거예요? 소개시키는 거야 돼. 소개시키고 끝나야 돼. 대행은 어떻게 해? 소개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서 뭐야? 대신 해줘 버리죠. 이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한쪽 편을 드는 거야. 한쪽 편 들면 안 돼. 중개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손님들이 아니 사장님은 왜 자꾸 임대인 편만 들어? 이런 얘기. 사장님은 왜 임차인 편만 들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한쪽 편을 들으면 중개가 아닌 거예요. 응? 요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사이에서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근데 진짜 중개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대인은 사장님이 내 편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임차인은 사장님이 내 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중간에서 하면 잘하는 중개업사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쉽지가 않지. 그거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왜? 우리 손님들은 자기 편이라고 한다면 돈이 안 아깝다.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오고. 근데 우리 이제 사무실 하다 보면 가끔씩 보면 손님들 중에 아니 왜 자꾸 저쪽 편만 드냐고, 내 입장을 왜 생각 안 해주냐고 그렇게 불만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개 잘못한 거예요. 이거. 자, 중개입니다. 편이 어디 있어? 나머지는 밑줄 그을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이해만 하시고 끝.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개업이 나옵니다. 첫 줄에 보시면 첫 줄에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를 네 군데 칠 거예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의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 의뢰라는 건 부탁이죠. 팔아주십시오, 사주세요, 전세 어디주세요, 이게 부탁.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중개를 했죠. 중개에 또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자, 네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 제일 끄트머리에. 끝났어. 이제 끝났어. 칠판 보셔야 돼. 중개업이다 그러면 이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방금 전에 봤던 중개란 글자에다가 업자가 하나 더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이 뭐냐 그랬을 때 중개에 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부탁을 받았어야 돼. 부탁받고 해야 돼. 두 번째는 보수를 받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보수 안 받았다 그러면 중개업이 안 돼. 복비를 받으면서 해야 된다고. 세 번째, 중개하는 것을. 이거 방금 전에 공부했죠, 이거? 중개가 뭐예요? 3조에 써진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업으로. 이 업이라는 걸 제가 이제 영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직업이라고 하시면 돼. 밥 먹듯이 하면 이게 직업이 돼서 직업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을 때 중개업이 되는 거야. 요때 요 중개란 말을 써먹기 위해서 이걸 미리 배운 거란 말이야.
여기 나오지만 미리 빼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렇다면 중개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우리가 막 열내서 배우는 이유는 뭐냐. 중개업 쪽에 들어가게 되면 직업적으로 하는 게 돼서 그냥 못하고 관청에다가 등록을 내야만 할 수 있어. 이 등록을 낸다는 것은 관청에다가 그 대장이 있습니다. 등록 대장. 등록 카드가 있어. 거기에 지금은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죠. 옛날에는 캐비넷에서 넣어놨었어. 창고에 넣어놨거나. 엄청 쌓아놨었거든요. 옛날 다 막 종이로 하고 그럴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적으로 다 처리하는데 거기에 그 부동산 사장님 이름이 딱딱 적혀 있어. 그게 등록 카드, 등록 대장. 그걸 해놓고 해라. 왜요? 나라에서 뭐 하려고? 간섭하고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못해.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이 뭐냐가 중요해. 여기에 들어가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는데 등록을 안 하고 하죠. 응? 그럼 법을 어긴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 중개사법상 제일 무겁게 처벌받아요. 이렇게 중개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놈이다. 이렇게 해서 무등록 중개업자 이렇게 붙여. 그래서 형사처벌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형량이 제일 높아. 우리 법에서. 그러니까 처벌받는 게 되니까 중개업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나오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매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되는 게 이게 처벌 때문에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 처벌받는 것 때문에 이거 따져보는데 자, 두 가지 꼭 아셔야 돼. 첫 번째. 여기 보면 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판례가 얘기합니다. 직업적으로 하면 어쩌다가 한두 번 하고 그런 건 직업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막 밥 먹듯이 해야 돼. 응? 쉬지 않고. 그걸 계속 반복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말면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잊어먹으세요. 이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딱 전세 한 건을 했어. 또는 매매 한 건을 했어. 이랬을 때는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어쩌다 한 거니까.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의사 예를 들 수 있어. 의사 치과 의사 실제 사례예요. 치과 의사가 강남의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다 보니까 인맥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하고 모임이 있어. 돈 있다고 하는 것은 막 수십억 수백억이야. 그런 사람 모임을 하는데 자기 아는 중개법인에서 물류센터 부지가 나왔다는 거야.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이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팔아달라고 한 거지. 근데 치과 의사가 이제 그 중개법인 대표하고 알아. 근데 이 치과 의사가 아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 중개법인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 저 980억짜리인데 그 싸게 사는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소개시키면 또 뭐 어떻게 해요? 돈도 막 좀 준다고 막 그러니까 이 의사, 요 치과 의사가 이 치과 일이 잘 안 돼. 남의 그 입을 막 보면서 이거 막 집중해서 해야 될 건데 자꾸 머릿속에 막 980억만 돌아다녀갖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재력가를 소개시켰는데 딱 한 달에 그 치과 의사는 지금 그게 직업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어쩌다가 지금 매매 한 건 해서 크게도 했네. 그렇지만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이 등록 안 하고 그냥 치과 일을 하면서 어쩌다 한 건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안 하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옛날하고 조금 분위기가 틀려진 게 이렇게 이제 어쩌다 한 건씩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직업을 보면 변호사, 의사들이 많아요. 인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했기 때문에 직업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혹시 챙겼다고 해도 우연히 했을 때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챙겼어도.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연히 한 건 했는데 그거 맛을 들일 수 있죠. 아이고야, 이게 보니까 지금 남의 이빨을 갈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치과 의사가 그 다음부터는 대충 손님 오면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다른 물건이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또 한 건 하고 6개월 만에 또 한 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니까 치과를 문 닫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복비가 엄청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직업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까? 직업적으로 한다고 봐야지. 이제 여러 건 했는데 그죠? 그럼 계속 방법 성향이 있죠? 그러면 중개업이 돼버리죠? 중개업은 등록하고 해야 되죠? 등록하려고 했더니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하고 하면 이제 치과 의사는 어떻게 해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 진짜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서 사무실 내놓고 해야 된다고. 이 선이야, 이 선.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가. 그다음에 하나 더요. 이거.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라고 빨갛게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아시는 분이 학원을 다녔어. 응? 정말 학원 다닐 때 반장님이셔요. 남자분이세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공부에는 뜻이 없어. 근데 이제 자격증을 하나 따볼까 하고 오신 거야. 근데 얼마나 사교적이냐면 와가지고 학원에 수강생들하고 다 친해. 그리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나와서 이제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제 학원생들하고 다 뭐 이렇게 하고 점심 때 이제 다 몰고 가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술 한잔을 하셔. 저녁 때까지. 그래가지고 막 남의 집 이런 하여간 큰 일 작은 일 필요한 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까지 적극적이셔 그분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 그런데 사교성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면 잘할 뿐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이게 공부가 안 되네. 자꾸 잊어먹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못 땄어. 그냥 나중에 포기하고 점포 하나 얻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사무실을 얻어갖고 광고도 자기 이름으로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10건 했다 이 말이야. 잘했지. 그럼 10건이나 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점포 얻어갖고 하잖아요. 지금 직원도 뽑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이 없으니까 등록이 안 된 상태잖아 지금. 근데 문제가 된 게 보수야 보수. 이거 만약에 보수를 받았으면 여지없이 중개업이잖아 지금. 근데 손님들이 다 복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손님들이 이 사람이 무자격지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다 약속해놓고 계약서 쓰고 나서는 전부 다 오리발이야. 못 준대. 자격증 있냐고 자꾸 캐물어보고 못 준대.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안 주니까 못 벌었죠. 그러면 이런 요 사장님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가 돼서 처벌받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여러 건 하긴 했지. 10건. 근데 보수를 갖다가 뭐예요? 한 푼도 못 벌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달라고 요구하니까 자 줄게요 라고 약속만 했지 한 명도 안 준 거야. 줬으면 받았을 텐데. 그래서 복비를 현실적으로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 한 건 맞지만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혹시 무자격 무등록 상태에서 해도 이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실은 줬으면 받을 거니까 경우에 따라 판사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판례를 낼 때 이 사람은 줬으면 받을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판례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보수를 받으려고 요구했고 약속까지는 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입금이 안 되면 중개업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봐요. 요 두 개를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단순히 정리하면 보수를 받았어도 원래 중개업은 보수 받고 계속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를 받았지만 우연히 하면 중개업이 안 되고
계속 반복 상향이 있는데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되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 네. 중요한 거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인문교재에서는 요 관련 내용들이 이제 지금 가로 2번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요.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 이렇게 했죠. 뭐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셔도 되고 세 제출 끝에 가면 계속적 반복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우연히 1회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까 의사 말씀드렸어요. 네, 됐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칠판 보시면 자격증을 못 따신 분 중에 아까 우리 반장님도 예를 들었지만 자격증을 못 따신 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고 싶으셔. 그러면 흔히 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 사무실 내는 거예요. 자격증 없으니까. 중개업소는 못 내고 컨설팅 사무실 내는데 이 부동산 컨설팅은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격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격증을 딸라다 못 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걸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무실 점포를 내. 근데 컨설팅 사무실 내는 거예요. 컨설팅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개발하거나 또는 이용할 때 이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거든. 그게 뭐예요? 컨설팅. 이런 컨설팅은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컨설팅 하다 보니까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땅을 이 상태에서 그냥 팔게 되면 별로 돈을 못 받으니까 컨설팅 업자 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좀 돈을 들여서 좀 대지 조성을 해서 평평하게 고르고 인허가 받고 나서 그러고 팝시다. 그러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인허가 받을 때까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승산이 있다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컨설팅 업자가 땅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땅 주인은 뭐 자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비싸게 팔아준다고 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나중에 땅을 대지로 딱 바꾼 뒤에 인허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팔아줬지. 땅 팔아주는 것은 중개입니까? 컨설팅 업자가 땅 매매하는 것을 알선해줬죠. 이 사람의 본 직업은 뭐예요? 컨설팅이요. 근데 이걸 거의 해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중개를 한다고. 근데 중개를 딱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대여섯 건씩 꾸준히 해요. 땅 주인이 부탁하죠. 비싸게 팔아달라고. 팔아주기만 하면 엄청 준다는 거야. 이걸 더 신나서 하죠. 근데 딱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간히 직업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 컨설팅 업자가 한 요 행위는 중개를 뛰어넘어서 뭘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하려면.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잖아, 이거.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거잖아요. 조그맣게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현장에 꽤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자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상임은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어떻게 쫓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업 사장님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그 모기나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구청에다가 찌르죠. 구청에서 막 단속 나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도 자유업종이지만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맘 편하게 하겠어요? 자격증 따갖고 사무실을 별도로 딱 내가지고 하면 중개사무실 여기 있고 컨설팅 사무실 여기 있으면 컨설팅 이것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완전히 떳떳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할 만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컨설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낼 때 거기 보면 중개업 위에 부동산 컨설팅을 보통 집어넣죠 거기에. 예. 자, 요거야.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3페이지 4번이 먼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처럼 시험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을, 자격 취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줄, 밑줄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자격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자격증 딴 사람. 자격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전에 이 법이라는 데 동그라미. 이 법은 여러분이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을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딴 사람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증 따면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쉬운 용어입니다. 자격증 딴 사람. 요 자격증 요렇게 생겼잖아요. 서울에서 자격증 따신 분은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증이 나오게 돼요. 이 자격증 따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은 공인중개사. 근데 자격증 딴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자격증을 따서 써먹는 사람이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픈한 사람이 있어. 오픈한 사람? 많이 있겠죠. 오픈한 사람 뭐 1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오픈한 사람이 근데 지금 아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줄었을 거예요 또. 경기 안 좋으면 줄고 경기 좋으면 늘고 막 그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요. 취직한 사람이 있죠. 자격증을 따서 취직한 사람. 취직. 사무실에. 예. 요즘 이제 합격자 발표 나면 어제도 이제 우리 중개업 하신 분들이 저기 뭐야. 저 어제 까먹었네. 저기 직원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뭐 직원 필요하다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 대표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 대표가 이제 몇 번씩 전화했더라고. 좀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어제 합격자 모임에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하고 놀기만 하고 왔네. 학원에서 물어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자격증을 땄는데 그냥 안 써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안 써먹고 그냥 농속에 처박아놓은 사람이 있다. 그죠? 어떻든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자,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땄어. 미국 가서 미국 시험 봐가지고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그 해당 주에 공인중개사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공인중개사냐고.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자격증을 땄어.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갖고 있으면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외국 사람 시험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도 자격증을 따갖고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공인중개사 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 미국 자격증 땄어. 소용없어. 그거 공인중개사 아니야. 그게 은근히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번에 이제 오픈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갑니다. 왼쪽 페이지 갑니다. 3번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써져 있죠. 가로 1번의 첫 줄.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12페이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오픈한 사람 개설 개설 등록할 때 등록에다 동그라미 딱 쳐주시면 돼. 등록 요 글자 하나 중요합니다. 등록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마디로 등록이 된 양반을 얘기한다. 우리 관청에 아까 등록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그냥 듣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오픈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는 여러분처럼 자격증을 따서 혼자 사무실 차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개혁 공인인사를 부를 때 줄여서 부를 때 우리 교실에서는 개공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릅니다. 에? 개공 뭐 이렇게 너무 기니까 개공.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용어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저 실무에 나오셔가지고도 자꾸 개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사무실 냈어. 그랬는데 딴 손님들 와가지고 여기 개공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견공 같잖아요. 예? 거기서는 일반적인 실무에서 쓰는 용어대로 써주셔야 돼. 이건 시험 볼 때나 쓰는 용어고 거기 가면 무조건 뭐예요? 사장님, 대표님 이렇게 해줘야 돼. 예? 우리는 손님들한테 뭐라고 그래?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하잖아. 아무 직업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사모님,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입에 붙어 있어 우리 막. 나중에 수강생한테도 사장님 그러고 막 사모님 그러는데 우리 전화 통화로 우리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저하고 통화하다가 갑자기 저 교수님 또는 선생님 해야 되는데 사장님 그랬었고 막 그래. 왜? 입에 말이 붙어서 그런 거지. 반대로 이제 우리 부동산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뭐 대표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개공이 어쩌고 개공 어쩌고 그런 거보다. 근데 교실에서는 이걸 많이 써야 된다고. 줄여서 쓰라고. 개공 이렇게. 그럼 오픈한 이 자격증 따서 혼자 오픈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98%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을 차려가지고 오픈한 경우가 있어요. 드물어요. 법인. 0. 몇 프로가 0. 몇 프로. 법인을 차려가지고 오픈한 걸 법인인 개혁 공인인사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많지 않고요. 자, 세 번째를 좀 이해하셔야 돼. 세 번째가 뭐냐면 부칙 조문에 나온 이 조문 중에 앞에 나온 조문은 이제 그 큰 덩어리가 본문이라고 그래요. 법조문 중에 뒤에 나온 끄트머리에 있는 법조문 그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법조문을 부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드리면 복잡한데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그런 형식 구분이에요. 원래 이제 본문이 있고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부칙. 그래서 붙어 있는 법조문이라는 뜻이에요.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여기 부칙에 나와 있는 개혁 공인인사가 있고요. 지금 올해 시험도 보면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으로 출제했습니다. 명칭을.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요분이 복도방 할아버지입니다. 자격증 없이 해오셨던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사이에 자격증 없는데 사무실 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예외적으로 자격증 없는데 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와서는 거의 80 이상 되는 거예요. 최근에 봤던 부칙 개혁은 77세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으셔서. 근데 이분도 보니까 어떤 한 지역을 주름 잡고 있는 3명의 부동산 사장님 중에 한 명이더라고. 지금도. 옛날에 협회 가면요. 협회 대의원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었어요. 부칙 개혁. 복도방 할아버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격증 없는데 그냥 법에서 야 그냥 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자격증 제도가 생긴 게 83년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자격증 없었고요. 자격증 없어도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빡빡하게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셔요.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부칙 개공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등록된 개공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칙 조문에서 등록된 걸로 봐준다고 돼 있어요. 계속 등록된 걸 쳐줄게. 자격증 없어? 그럼 등록된 걸로 봐줄게. 지금 계속 했으니까. 근데 폐업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숫자 많지 않죠? 더 적을 거야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종류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등록이에요. 등록된 거예요. 등록된 거.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자격증은 다 있습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사란 말과 개혁 공인인사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요 중에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다 있을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 아니다. 자격증 없는 개공이 있다.
저도 계공이라고 그러네. 자격증 없는 계공이 있다. 누구? 부칙 계공. 그래서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종별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종별의 구분 이렇게 된 거. 법인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이 누구요? 부칙 계공이 있다. 제일 숫자가 많은 건 2번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계공이더라. 이런 얘기지. 자, 13페이지 가시고. 소공부터 할 건데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소공부터 하겠습니다.